저하고 미국에 같이 있었는데 스탠퍼드 대학 다니셨습니다. 근데 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분이고요. 이분은 그 명문 서울고등학교를 나오고 저 초등학교 여기 옛날 수성초등학교 있었는데 초등학교 1년 선배님이십니다. 네, 서울대학교 전자과를 나오시고 또 편입해서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또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그동안 KT 애들이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공부하셨고 또 연구하셨던 것을 폭넓게 좋은 앞으로 CEO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보나 이렇게 열심히 수업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전번 토요일날 저희 당원들을 만났더니 당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무슨 용어에 대해서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서 고려연방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고려연방제는 다 알겠거니 하고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지소미아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팟캐스트하고 또 우리가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사실은 다 지소미아가 뭐다 고려연방제가 뭐다 월명지포인이 뭐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팟캐스트 시간을 통해서 혹시 용어 정리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김 박사님한테 여쭤보시면 우리 김 박사님께서 아마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조국에 관해서만 한 말씀만 드리면 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양반 하는 얘기는 오늘 어떤 사람이 논평을 했더라고요. 과연 조민이 자기 딸인지는 알았느냐 마누라가 마누라인지는 알았느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돈이 10억이 왔다 갔다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했는지 알았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순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있던 모든 후보자들이 저질렀던 문제점들을 다 합한 것이 완결편이 조국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국을 임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국 임명하는 순간 문재인은 자기 죽을 길을 더 빨리 재촉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뭐 하실 말씀? 그러면 우리 김준식 박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는데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살 풀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EO, 최고 경영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지도자. 나라에도 지도자가 있죠. 나라에도 지도자가 잘못하면 국민이 고생합니다. 개고생합니다. 한 500년 전으로 가서 조선시대에 선조라는 임금이 있었죠. 그때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졌죠. 그렇게 된 거는 선조라는 임금이 뭔가 잘못한 겁니다. 일본이 쳐들어올 위험이 있나 없나 알아보러 사람을 2명 보냈는데 2명이 서로 얘기가 다릅니다. 한 명은 쳐들어올 거다, 한 명은 아니다. 아무 준비 안 했죠. 그러한 지도자는 리더십이 없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럼 지도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리더십이라는 걸 발휘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 리더십도 그냥 한다고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CEO가 리더십이 있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구성원들에게 나라 같으면 국민이 될 것이고요. 기업 같으면 직원이 될 겁니다. 단체 같으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한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걸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하자. 그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CEO는 최고 경영자는 국가의 지도자는 야 우리 어떻게 하자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하려면은 어딜 향해서 뛰어가자는 목표를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목표 설정이죠. 이 목표는 가능하면 숫자로 정확히 주라 그럽니다. 자,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를 정해놓고 가자 그러면 갑니까? 가려면은 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가자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을 세웠으면은 실행을 해야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겠죠. 잘 따라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낙오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잘한 사람한테는 기업 같으면 어떻게 해줍니까? 월급도 올려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못한 사람은 집에 보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집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오늘 하나은행에서 아마 집회라는 모양인데 저 중에 일부는 집에 가야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집에 못 보내죠 우리나라는. 자, 이러한 일을 하려면은 지도자는 CEO는 어떻게 돼야 되냐? 저기 파란 글자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환경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 현재 위치가 어떤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서 그 밑에 또 단어 하나 적어놨습니다.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 역량은 뭐냐?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자원이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자, 어린아이 둘이 싸웁니다. 주먹을 잡고 이제 둘이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려면은 어떤 친구가 이깁니까? 태권도 학원에 가서 태권도 도장에 가서 태권도 유단자가 된 친구가 이기겠죠. 힘이 세니까 주먹도 세고 발도 빠르고 하여간에 남보다 뛰어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핵심 역량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분명히. 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2002년도 지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축구 대표팀 이야기를 합니다. 히딩크 감독의 월드컵 축구 대표팀. 그 이전에 우리나라 축구팀은 어떻습니까? 월드컵에 나가서 한 게임도 못 이겼습니다. 운이 좋으면은 1무 2패, 보통 3패. 자, 그러던 축구 대표팀의 CEO, 리더가 된 사람이 히딩크였죠. 히딩크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축구 선수들한테, 대표 선수들한테 비전을 제시합니다. 무슨 비전을 제시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너도 월드컵에도 뛸 수 있다. 이게 무슨 비전이냐고 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축구 대표팀 감독은 어땠습니까? 자기 학교 출신, 학연이죠. 2년 그런 게 없으면은 뛸 기회 잘 안 줍니다. 아무리 잘 축구를 잘해도요. 학연에 따라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던 시절이 그 전까지의 우리나라 대표팀입니다. 그러한 대표팀의 구성원들을 대표 선수를 선발해 놓고 너도 월드컵에서 뛸 수 있다. 기회는 평등하다. 누구한테나 주어진다. 그러면 절차도 공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 대표팀은 20세기의 대표팀은 기회는 불평등합니다. 감독이 연세 출신이면은 연세대 나왔으면은 연세대 출신
축구 선수들이 주전으로 많이 뜁니다. 그런 보등이 공정할 리가 없죠. 예.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에서 뛸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20m 왕복 달리기 100회를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월드컵에서 뛸 수 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공정한 거죠. 누구나 20m 왕복 달리기 100회 하면은 지치지 않고 하면은 월드컵 무대에 설 수 있다. 기회도 평등하게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으면은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랬죠.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축구공을 못 차게 합니다. 축구공을 차면 딴짓하니까 체력 훈련만 시킵니다. 20m 왕복 달리기만 시키는 거죠. 처음에 뛰라 그러면은 저 같으면 20m 가면 쓰러질 거예요. 지금은 그걸 전력으로 1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기초 체력부터 튼튼해야 되겠죠. 그 기초 체력부터 어떻게 체력 단련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전략입니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체력 훈련만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대0으로 2번 졌죠. 어디 안 졌죠? 프랑스하고 체코한테 5대0으로 졌습니다. 감독이 그래서 성이 오시오. 이름이 대형이라고 5대0이라고 이름도 지어줬죠. 그래도 다른 거 안 합니다. 체력만 강화합니다. 20m 왕복 달리기 100회 목표 설정해 놓은 것 그것만을 위해서 갑니다. 자, 드디어 월드컵 무대에 서기 전이 됐습니다. 20m 왕복 달리기 100회 안 하겠다고 한 선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무슨 선수는 탈락했죠. 그 당시에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히딩크 감독 눈에서 볼 때는 스타 플레이어 좋아하네. 너 유럽이나 남미 가봐라. 스타는 좀 고소하고 일부 리그에 끼지도 못한다. 아야 살짝이야. 저거 이거 오긴 있는데 약하게 가지고. 자, 히딩크 감독이 세운 전략, 체력 훈련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했던 박지성 선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월드컵 끝나고 히딩크가 넌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데리고 다니죠. 네덜란드 프로로 갔다가 영국 메뉴에 가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히딩크 감독은 환경을 분석을 합니다. 조건을 따져봐야죠. 자, 축구선수 키가 크면 좋죠. 체격이 좋으면 좋죠. 잘 뛰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발재간까지 좋으면 좋습니다. 네 가지 조건. 체격, 체력, 개인기, 그 다음에 단체 전술. 이 네 개가 합쳐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 대표팀은 체격이 어떻습니까? 유럽 선수에 비하면 작아요. 개인기 유럽이나 남미 선수에 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술훈련 요새 뭐 조민이 문제가 심각했지만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이상해가지고서 체육선수들 수업 듣습니까? 안 듣죠? 머리가 근본적으로 좀 이래서 뭐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전술훈련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됩니다. 그럼 남은 건 네 가지 중에 뭡니까? 체력밖에 없습니다. 체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가, 환경 중에 하나가 15개월, 15개월 동안 내 마음대로 훈련시킬 수 있다. 지금 축구대표팀은 불가능하죠. 자, 그래가지고서 그 밑에 있는 핵심 역량을 개발을 합니다. 체력이라는 핵심 역량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해놨습니다. 일단 게 쓸만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쓸모없는 건 핵심 역량이라고 안 그럽니다. 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쓸만해야 돼요. 축구 선수가 잘 뛴다. 90분 동안 상대방 선수보다 잘 뛴다. 뭐 쓸만하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보여줬습니다. 상대방 선수가 공을 잡으면 두세 명이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선수는
패스할 때를 못 쳤죠. 패스하려니까 두세 명이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패스했습니다. 그럼 그 선수한테 또 두세 명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희소성이 없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최고예요.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남이 쉽게 따라오면 안 됩니다. 모방이 가능하면 안 됩니다. 모방이 어려워야 됩니다. 히딩크 감독 시절에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이 잘 뛰었습니다. 시합하는 거 보니까 저분도 잘 뛰네? 그럼 다른 나라 선수들이 그만큼 잘 뛸 수 있나요? 1년 이상 훈련을 한 겁니다. 체력 훈련을. 그러다 보니까 다리 근육이 굳어가지고서 5대0으로 지기도 하고 막상 몸이 다 만들어지고 20m 왕복 달리기 100회를 딱 하는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니까 다 잘 뛰는 겁니다. 유럽의 선수들보다 남미의 선수들보다 잘 뛰었습니다. 대신 골은 잘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개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어쩌다 공 잡아가지고서 쳤는데 들어가면은 되는 거고 안 들어가면 부지런히 뛰어야죠. 그거밖에는 자랑할 게 없던 대표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마지막 조건입니다. 한번 한 게임 그렇게 뛰고 나면은 퍼져가지고 그 다음 게임 못 뛴다 그러면은 소용없죠. 월드컵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가든지 3, 4위전까지 가려면은 7게임 뛰어야 됩니다. 예선 3게임, 16강, 8강, 4강, 나눠드려. 7게임 뛰어야 되는데 우리 대표팀은 그 당시에 7게임을 다 뛰었습니다. 가치가 있었냐는 몇 점 주고 몇 골 많이 먹고 많은 골 차로 진 게임 한 게임도 없습니다. 진 게임 독일하고 터키하는 게 진 게 1대0, 3대2 한 골 차. 뭐 이기도 1대0, 2대0 밖에 없어요. 1대1로 비겼거나 0대0으로 비겼거나. 어쨌든지 간에 히딩크 감독은 여기 있는 것처럼 CEO로서의 리더십을 잘 발휘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15개월 동안 선수를 내 마음대로 조련할 수 있다는 그 환경을 잘 활용을 해서 공 못 잡게 하고 볼 못 차게 하고 그대로 체력 훈련만 하게 해서 목표로 제시한 20m 왕복 달리기 100회. 그 결과 4강에 들어갔죠. 그러면은 평가를 해야죠. 제일 잘 따라온 선수들을 전부 데리고 유럽으로 갑니다.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했죠. 성과를 나타난 결과를 평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체력이라는 핵심 역량을 길렀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즉 제가 여기 제시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CEO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근대사 1948년 이후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을 남한 땅에 건국을 했습니다. 2년 후에 김일성이 쳐들어 내려왔죠. 남침을 했죠. 김일성이 남침을 했을 때 미국이 주도가 돼서 16개국이 군대를 파병을 했고 우방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공산주의의 마수에서 나라를 건진 거죠. 중국 어떻게 됐습니까? 장개석이가 모택동한테 나라를 뺏겼죠. 공산주의 치하에 점령이 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북한 김일성입니다. 야, 너 저기 저놈들 뭐 총도 없고 탱크도 없고 가서 탱크 줄 테니까 팍 쓸어버려. 저기까지 공사나 해 일단. 미국이 딱 보니까
공서나 물결이 한국에서만 그칠 게 아니고 일본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지만 2차 세계대전을 치고 나서 일본도 약해졌죠. 몇 년 동안 되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앉아 계시니까 수많은 미군들이 한반도에서 죽은 거죠. 죽으면서 지금도 유고를 찾아주면 좋아합니다. 미국은 전쟁에 참전해서 사망한 군인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이가 6월 몇 개 주니까 고맙다 그러고 야 쟤는 참 좋은 애야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남은 북군포로 신경도 안 쓰죠. 예. 그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선거라고 쫓겨났죠. 쫓겨난 게 아닙니다. 3.15 4.19 나고 그랬을 때 그 사실을 알고 3.15 때 부정선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을 하죠. 그 이후에 5.16 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한 쿠데타죠. 그런 혁명이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합니까? 우리도 잘 살아보자.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얼만큼 못 살았냐?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끝에서 세 군데입니다. 한국이 제일 끝쯤에 있고 그 위에 북한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왜 그렇게 됐냐?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웠죠. 그나마 있던 모든 게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그때 국민들에게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노래도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만 했습니까? 비전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국민소득 1000달러시네. 그때 67달러였을 거예요. 60몇 달러입니다. 15배 늘리겠다. 1차 목표. 거진 20년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들은 피땀 흘려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 목표를 제시하고 나니까 전략을 수립해야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경제 개발을 하고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늘려서 소비도 늘리고 잘 살게 해야 될 거 있으면 좋겠는데, 자, 공장 짓고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처음에 돈이 필요하죠. 자원입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공장 그냥 지어집니까? 가발 만들어 파는 거 어떻게 팔았는지 몰라요. 여자분들 머리 잘라가지고서 하는 건 큰 기술이 없었으니까 싸구려 가발 만들었겠죠. 좋은 가발은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돈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죠. 사람이 일해야죠. 요새는 사람 없이도 이제 물건 만든다 그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 하겠다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을 세웠고 그 전략을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과 기술과 노동력이 필요하죠. 노동력은 많았죠. 사람 많았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일자리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돈 없죠.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 청구권 그냥 사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5억 달러 챙겨왔죠.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지은 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YS DJ 어땠습니까? 들어누웠죠. 이거 왜 필요하냐? 달고 지나는 길에 차 4차선 도로가 웬 말이냐? 이 돈 딴 데 써야 된다. 최근에 이제 며칠 지나면 추석입니다. 추석 때 고향에 가시는 분들, 야 그때 좀 넓게 만들어 놓지 그럽니다.
경부 구간만이라도 한 10,000원쯤 만들어 놨으면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고향에 갈 거냐. 그때는 그거 필요 없다 그런 겁니다. 월남에 가서 생명수당 받았습니다. 독일에 간호원 광부가 떴죠. 간호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치매 걸린 노인들 병수발 들고 대소변 받아내고 죽으면 시체 염하고. 언제 이런 일 합니까? 한밤중에. 진짜 스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하기 싫다. 광부도 광산도 한 1000m쯤 땅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광산. 그런데 일하기 싫다. 거기에 가서 돈 벌고 사우디에 가서 땀 흘리면서 돈 벌었죠. 사우디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안 가려고 그랬을 거라고 들었어요. 왜? 자유가 없습니다. 코란 이슬람교죠. 술 드시는 분 많을 겁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시면 못 드시겠지만 술이 없습니다. 술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 날씨는 덥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돈을 해결했습니다. 기술 하루아침에 해결 안 됩니다. 어찌어찌 해결하고 해가고 있고요. 자, 돈 없으니까 이렇게 3D 일해가지고 어려운 일 해가지고서 어렵고 힘든 일 더러운 일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서 공장 짓고 도로 닦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당시 어떤 핵심 역량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1960년대 70년대입니다. 네? 보리와 그건 핵심 역량이 아니에요. 아까 핵심 역량의 조건이 쓸만해야 되고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모방이 어려워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그때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었어요. 바람, 노동력. 어떤 노동력이냐? 임금이 싼 노동력입니다. 왜?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니까 임금이 쌀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자기가 밥을 먹어 자식들은 어디에 보냈습니까? 학교에 보냈죠. 그러니까 글자를 다 읽습니다. 문맹률이 제로죠. 글자를 다 읽어요.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싼 노동력. 미국에 있을까요? 유럽에 있을까요? 지금도 미국의 문맹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글 못 읽는 사람들 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 거의 없죠.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 같이 있죠. 싸니까. 그 다음에 누가 쉽게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인건비는 싼데 글자는 읽을 줄 아는 그러한 노동력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 누가 쉽게 모방할 수 있습니까? 한 $10,000, 1년에 $10,000쯤 버는 나라에서 자, $100 줄게 일해봐 그러면 일해요? 우리나라 그때 60몇 달러였으니까 한 $200 줄게 그럼 일하겠죠. $200 받고 일해요? 안 하죠? 모방이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50년 동안. 지금은 꽤 깨졌습니다. 노동력이 우리나라의 경쟁의 원천이 되던 시대. 조선업이 세계를 지배하고 대건조하는 역량이 세계 1위 할 때까지로 끝이 났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으면서 이제 더 이상 노동력은 핵심 역량이 아닙니다. 단순한 노동력은 핵심 역량이 아닙니다. 지금은 더 들었죠? $30,000. 그러면 이 시절은 $30,000 시대에는
어떠한 노동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된 16명이 될 수 있을까요? 조미 같은 애를 장난시키겠다는 노동력까지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지 않은 노동력.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3만 달러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그 교육감, 좌파 교육감들이 아주 웃기죠. 자사고 없애겠대요. 그랬다가 법원에서. 그래도 판사들 중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나 봅니다.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자사고 폐지 결정한 건 잘못됐다. 무효다. 그거. 해서 10개 전부 다 무효 결정을 내렸죠. 적어도 조민이가 다녔던 한영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능 적어도 1에서 한 4등급은 받아야죠. 그 정도 되는 노동력 또 존재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육제도부터 고쳐야 되겠죠. 노동력이라는 핵심 역량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그럼 뭐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정치제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죠. 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사적 유산으로 불려받은 핵심 역량, 값싼 노동력인데 교육열이 높은 부모님 덕분에 글자를 읽을 줄 아는 값싼 노동력. 거기에다가 외국에서 벌어온 돈, 일본한테 자존심 꾹 누르고 받은 돈, 월남, 독일, 사우디 가서 3D 일하고, 월남 파병도 3D입니다. 데인저러스, 위험하죠? 목숨 수당이 있으니까. 독일, 더티 디피컬, 어렵고 힘든 일이죠. 하기 싫어져요. 사우디, 그것도 3D예요. 그걸해서 모은 도움에다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어온 기술, 그 기술은 어떻게 결국 나중에 확보가 되냐. 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유학 보내죠.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저도 유학 가서 공부해보니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의 대학과 미국의 대학 간의 격차가 엄청나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돌아옵니까? 자기가 배운 거를 머릿속에 놓고 오죠. 그게 기술력의 원천이 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스탠퍼드에서 그 당시에 전기과에서 반도체 관련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기술력이 그렇게 확보가 된 거죠. 돈이 확보됐고, 기술력이 확보됐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개발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다음 대통령들은 리더로서의 어떠한 역할이 있나. 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갔다 왔죠. 비리다, 뇌물이다, 뇌물 먹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한 게 없나요? 그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반공, 요새 좀 희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공산주의에는 반대한다. 다 같이 때문에 반공 정신,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켜낸 대통령들. 자, 그러다가 전두환 대통령 때 1987년이죠.
6.25항쟁을 할 때 시민들이,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할 때 전두환 대통령 걸 개헌을 받아들였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떠난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된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 민주화 운동하던 분이죠. 나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997년도에 IMF에 갖다 놨죠. 아주 나라를 못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몇 년 사이에. 민주화 운동한다면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대통령 되신 분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탔습니다. 노벨상 우리나라 딱 한 명이에요. 그런데 나라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IMF는 극복했지만 북한한테 햇볕 정책에서 돈 벌어가지고 원자탄 만들 군자금 내줬죠?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 그 두 분 대통령의 아들들 어땠습니까? 다 깜빵 갔습니다. 아들이 대신 갔죠? 그쯤 대학의 경제 공동수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 거기 대통령처럼 붙여주기 싫어요, 저도. 부엉이바인가요? 거기서 뛰어내렸습니다. 왜 뛰어내렸습니까? 자기가 붙고 가는 거죠. 얼마나 부린 게 많으면. 일단 하늘 날아갔으니까 사법 조사의 대상이 아니죠.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한참 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은 청도 감옥에 가고 본인도 감옥에 갔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2012년 대선 때죠. 돈 받는 사람은 죽을 줄 알아라. 다들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분위기가, 돈 없이 선거하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돈을 받았다고 저도 믿지 않습니다. 저도 제 돈 내고 선거운동 했으니까요. 드디어 작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습니다. 올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다시 2만 달러입니다. 다시 2만 달러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이 뛰었어요. 환율이 뛰어버렸는데 무슨 제재로 3만 달러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위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비가 살살 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씨가 미국에서 이게 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문 행정부라고 그럽니다. 문 정부라고 불러준 것도 아니에요. 정부, 문 가먼먼트 그렇게 불러요. 문 정부라고 번역하는데, 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한 걸 갖다가 언론에서 문 정부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문 행정부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급을 낮춰 부른 거죠. 자, 문재인의 선거 공약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기회는 평등하다고 생각할까요? 과정은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예. 그에 겁이 나서 아마 6일날까지 청문 보고도 보내달라 그런 거 같아요. 7일 토요일이죠. 비 오는데 학생들이 다음 강정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겁나겠죠. 이번에는 겁이 날 겁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 평화경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전략이자 비전인가 봅니다. 티빙크 감독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하나하나 제가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네가 내놓은 소득주도 성장,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자는 비전이라고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목표는 뭔지 모르겠어요. 숫자로 안 나온 게 없습니다. 전략이라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실행한다고 한 게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자 그랬는데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나빠졌습니다.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마이너스 17.7%, 작년이죠. 못 사는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소득이 1년 사이에 17.7%가 줄었습니다. 중산층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사이를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이 중산층 비중이 63.7%에서 58.5%로 5.2%가 줄었습니다. 중산층이 주니까 못 사는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층이 늘었습니다. 빈곤층이 2.2% 늘고 고소득층이 3% 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461만 원이랍니다. 혼자 살면 한 100한 몇십만 원 돼요. 이러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수출이 8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죠.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이 벌어진 8월 초에 시가총액 100조가 날아갔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날아간 겁니다. 환율이 1150원을 넘어서고 뭐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다시 2만 달러 시대로 갔습니다. 더 큰 문제, 청년 고용은 심각합니다. 고용이 많이 됐다 그러는데 어떤 고용인가 하면은 그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서 간단히 뭐 휴지 줍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일까지 다 포함해서 고용이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죠. 적어도 고용이라 그러면 주 30시간 이상 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고용률 따질 때 1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청년들이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잘 안 됩니다. 4년제 대학의 취업률 목표가 뭐 50% 정도예요. 뭐 군대 간 애들 있고 좀 있겠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자, 경제, 정치, 안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 불매운동, 뭐 겉으로 보기엔 그렇듯하죠. 일본 저 새끼들 일제시대 때 우리 괴롭혔으니까 이번에 혼내주자, 물건 사지 말자. 그러니까 텔레비전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일본 관광지가 살기 힘들어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뉴스에 내보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3배가 큽니다. 같이 맞짱 붙으면 우리가 깨집니다. 자, 거기에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보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자. 그건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럽니까? 야, 실망했다. 걱정된다. 또 뭘 했습니까? 독도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또 발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또 뭐라 그럽니까? 실망했다. 처음에 이해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해했다는 understand. 묵시적으로 동의해줬다. 보통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망했다는 야, 너 진짜 그런 짓 할 줄 몰랐다. 너 잘못됐다. 그 얘기죠.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세게 비난한 겁니다.
자, 일본과는 완전히 지금 한판 붙자로 가고 있죠. 서로 백색 리스트 수출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서로 빼겠다 그러고, 일본은 뺐고 우리나라도 빼겠다 그러고 있고, 늦게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죠. 미국도 점점 갈등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어떻습니까? 남북 대화를 할 것 같으면 남북 정상회담 하면은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험 계속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한일 관계 아주 심각한 갈등 구조입니다. 지금 한미 관계 조금씩 실급이 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야, 미국 기지 너희 반납하기로 한 거 빨리 반납해. 그건 이유가 있으니까 못하고 있었겠죠. 늦어지고 있었겠죠.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 우리나라 노인 인구 많습니까? 아직은 안 많아요. 아직은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45년에는 37%가 된답니다. 세계 1위. 2067년에는 46.5%. 그러면은 2045년 그때까지나 살지 모르겠는데 뭐 내가 왜 신경 쓰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이 고생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문제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신경을 써야지 평화경제 어쩌고 해가지고서 북한에 뭐 퍼줄 생각할 때가 아니죠. 한때 200억 얘기가 나왔죠. 200억 퍼주기로 했다. 뭐 간단한 얘기 같아요. 국민연금이 한 700조쯤 있습니다. 남한에 5천만, 북한에 한 2천만 해가지고 인구 비율대로 나누면 한 200억 줘야죠. 간단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의료보험 그 비용도 엄청나겠죠. 평화경제 한다는 게 왜 허구이냐. 북한의 사람들이 남한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사서 쓰면은 남한의 공장이 잘 도니까 잘 될 거다. 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요. 불행하게 돈이 없어요, 북한에. 아마 처음에 8월 초에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생산성이 향상돼 가지고서 기업이 임금을 더 줄 수 있을 때 그런 게 가능한데 생산성 향상 없이 일을 저질렀다. 전제 조건이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은 볼 거 없이 실패한다. 자동방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자, 평화경제. 남쪽에 공장이 많으니까 공장 많이 돌리면 된다. 그럼 북쪽에 샀을 거야. 샀으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니까 전제 조건이 틀린 거예요. 평화경제는 하면 할수록 악의 구렁텅이로, 악마의 구렁텅이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구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때 우리 열심히 일했습니다.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해외 나가서 3D 일했어요. 그 과정 밟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 어떻습니까? 공장 지어가지고 열심히 일하죠. 그래도 아직 $1,000 얼마만, $1,5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중국에 있던 공장을 빼서 어디로 보내요? 베트남. 왜? 싸니까.
노동력이 그 핵심 역량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싸니까. 50년 전에 100달러, 200달러 못했으니까 거기다 글자도 좀 알고 이게 우리들이었다 그랬죠. 베트남도 비슷할 겁니다. 싸죠? 싸니까 베트남으로 가는 겁니다. 베트남도 경제가 발전하면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어디로 갈까요? 딴 데로 갑니다. 그 다음으로 갈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구가 한 3억 대죠. 거기도 꽤 됩니다. 일본보다 많아요. 베트남도 거진 1억 되니까 생산 기준이 좋습니다. 조금 지나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인도가 있습니다. 중국보다 만만치 않게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장 둘까요? 나갈까요? 나가죠? 그러면 일자리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일자리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막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은 안 하고 조옥하던 양아치 같은 애를 갖다가 장관시키겠다고 전화를 치니 참 한심합니다. 그 머리 쓸 시간에 실업률 줄이고 청년 실업 줄이고 교육 수준 높여가지고서 현재 필요한 노동력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공장이 해외로 안 나가게 하는 정책을 세우고 그러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지만이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리더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예. 해외 시간이 많이 됐고 또 비도 많이 온다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CEO 옛날에 몽고는 어떻게 징기스칸은 어떻게 했느냐 또 20세기의 마지막으로 훌륭한 CEO라는